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문학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밤이 깊어가네. 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저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안산, 부천, 시흥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향 작가회 소속이신 이광복 시인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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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출발해서 왔는데요. 서울 어디? 네, 서울 은평구. 은평구. 근데 좀 전에 제가 고향 작가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오시네요. 사는 곳은 은평구에 있는데 네. 이제 사업장이 고양시 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사업장. 네. 네. 그러시구나. 그럼 매일 서울에서 고향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경계 지점 부근이니까 아. 가까워요. 한 10분, 15분이면 제 사업장 가니까. 그래요? 네. 은평구가 고양시랑 가까운가요? 네, 붙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은평구는 멀리 있고 고향은 멀리 맞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재 개그인데 은평구 옆에는 금평구가 있는데 자 오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 한번 본인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자화자찬한다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 걱정스러운데요. 아니야 시대가 그리 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원래 고향은 충북 영동입니다. 와, 네. 근데 산골짜기네요. 산골짜기지만 이제 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서울서 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서 도리어 그렇죠. 고향이라고 내려가면은 좀 낯설어질 그렇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글 쓴 거는 사실은 이 시보다는 네. 어렸을 때 이제 글을 좋아하지만은 아이들 아동 문학 동시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서 드디어는 이제 시인이 됐지만은 네. 2003년도에 전북중앙신문 신춘문예를 당선돼서 네. 문단에 나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사업은 접고 잡지를 또 발행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잡지 발행하세요? 예. 무슨 문예지. 예, 맑은 누리 문학이라고 반년간주로 해가지고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책 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행인이세요? 예, 네, 발행인입니다. 발행인이세요. 낡은 누리 문학 발행인이십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그 이력이 참 재미있으시네. 고향은 충청도, 등단은 전라도, 사는 거는 경기도. 활동은 서울. 그러시구나. 네. 동시를 쓰시다가 또 시로. 네. 동시도 사실은 옛날에 이원서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네. 소년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네. 네, 있죠. 가톨릭에서 나오는 소년지. 네, 거기에 아주 추천 제도가 있어가지고서 네, 있어요. 이원서 선생님한테 한번 내가 아동문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동시를 써서 한번 추천 받아보자 하고서 참 열심히 썼는데 혼자 나름대로 시골 수 있으면서요. 근데 내가 작품 몇 편을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해필이면 그때 이원도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이쿠. 이원도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고 다른 분 어효선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보시고 추천을 해줘서 1차 추천했고 또 1년 뒤에 2차 추천까지 받고 또 3차 추천까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서울 생활한다고 서울 올라오는 바람에 이 먹고 사는데 힘들다 보니까 멀어졌어요. 아동문학에 대해서. 아니 그게 몇 년도 몇 살 때예요? 거기 26 정도? 그 몇 년도요? 80 80년대. 예, 80년 초에요. 어효선 선생님이 아동문학가 되게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 돌아가셨을 다 거예요. 돌아가셨죠. 예. 그쵸.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잡지마다 추천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한꺼번에 5편, 몇 편을 이렇게 등단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철저했기 때문에 이제 1회 추천, 2회 추천, 3회 추천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가톨릭에서 발행하는 소년 잡지는 좀 그 명성 있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쵸. 우리가 근데 뭐 이제 소년지도 거기서 모르지. 1차, 2차 당선됐다면 그 작가예요. 아, 근데 그죠. 그게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추천이 바친 게 아니니까 네. 나는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이 멀어지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아이들한테는 멀어졌을까는 전 어느 날 가끔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네. 주일학교 선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 캐톨릭 신자세요? 예. 아이고, 우리 교수님도 또 캐톨릭 신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리니까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서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를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게 또 나한테 하나의 도움도 됐죠. 좀 되게 내 글 쓰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어른들을 위한 현대시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것이. 아이들 거 동시만 쓰다 보면 동시풍에 또 네. 익숙해져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네. 책을 자꾸 쓴다는 동시로 것이 가. 처음에는 자꾸만 동시 어른들이 이게 보고서 이거 동시 아니야? 이런 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수하고 막 이런 거 좋은데 시가 이제 어른시로 쓰기에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요, 등단이라는 제도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시동화라는 말도 일제시대 때 생긴 거예요. 외국에 가면요, 아시겠지만 동화, 동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시구 소설인데 와해 시키느라고 동자를 붙인 거예요. 아니 그 작품이 어린애 같으면 어떻고 그게 동심이잖아요. 천주교에 다니면서 교리를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작품의 세계가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애들하고 이렇게 문학은요. 저는 그 뿌리가 동자 붙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일반 시도 못 쓰셨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시라는 것이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맞아요. 아동들의 마음도 어른들 마음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네. 예, 같은 부분이 있죠, 있기는. 그렇죠. 근데 사실 아이들 마음 움직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데요. 근데 요즘 아이들하고 1950, 60년대, 70년대 아이들하고는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 보통이 넘죠. 네. 넘는데. 근데 조금 아깝긴 하네요. 두 그러면- 번까지 추천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를 쓰신 거는 신춘문에 당선된 게 이제 시초겠네요. 그렇죠. 무슨 어느 잡지에 등단하고 그런 건 안 하시고. 예, 안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강국 선생님 시가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구자룡 교수님도 보시는 거하고 다르게 시가 되게 여리여리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시가 너무 좋은데 교수님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원래 제가 수필을 쓰잖아요. 네. 제가 수필을 쓰면서 제 초창기에 수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때 제가 이강복 선생님의 수필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수필에 반해서 제가 이강복 선생님의 수필 쓰는 방법을, 네, 이분이요. 네. 네, 저분이 쓰신 수필을 보고, 아, 수필이 이렇게 쓰니까 너무 예쁘네, 너무 글이 멋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한테 굉장히 그 수필로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셔요. 저분은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글이 되게, 네, 좋아요. 네, 그 수필 안 갖고 계시죠? 아, 이거 갖고 오지는 않았죠. 있긴 네. 있는데, 네. 갖고 있긴 하는데, 여기는 갖고 오지 않았고. 네, 그러게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네. 아니, 그 수필 들여보면은 그게 사실은 그 신문에 그 발표를 했던 거예요. 네. 발표했던 작품들을 이제 한번 보여준 뒤에 제가 우리 손희 작가님한테 네. 이제 보여줬죠. 그거를 결국은. 근데 그걸 보시고 그런가 본데 저는 우리 손희 작가님이 제 수필을 보고서 뭐 거기 어떻게 반했나 그건 전 모르겠고요. 그게 이제 왜냐면 저도 등단 초기였거든요. 제가 등단 초기에,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 방향을 저도 잡고 써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신 작품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 동시를 20대 때 동시를 추천받아서 2번 추천받고 이제 동시를 쓰다가 일반 시는 2000년도 아주 한참 후네요. IMF 때 IMF 제가 때. 그 IMF 때 사업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역시 사람은. 쉽게 해서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사업장을 네. 그 고민할 때예요. 그때 한참. 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멍때리기만 하다가 하루 보내는 것이 네. 사실은 좀 괴로웠는데 그렇죠. 시간은 이제 넉넉한 거예요. 그때 아, 그렇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넉넉한데 뭔가를 좀 내가 보람차게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게 뭘까? 어차피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 쪽으로 내가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이거를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해서 우연찮게 시창작반 일산에 시창작반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IMF 일어난 그 다음에 네.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매주 시 한 편씩 써가지고서 가서 하평하고 지도받고 하면서 아, 거긴 그냥 일반 시청장인가요? 그렇죠. 동시 네. 아니고. 어른들을 이제 네. 모여가지고 하는 데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거기서 한 열심히 나름대로 했죠. IMF 그런 어려운 시기도 다 넘어가도 중간에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게 한 만 5년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와. 5년을 5년이요? 공부하셨어요? 5년을 그 5년을 매주 한 편씩 쓰셨던 그렇죠. 거죠. 와. 숙제라고 이제 내주는 거는 꼬박꼬박 했어요. 그 좀 남들이 얘기할 때 모범생이라 할 정도로. 네. 그 덕분인지 몰라도 5년 만에 신춘문예 그래 당첨됐어요. 와, 대단하신데요? 진짜?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빠르고 늦이고 그런 거는 이제 없는데 네. 5년 동안 매주 뭐 말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공부하셨다 네. 그러면은 돌을 많이 닦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학생이라고 그래야지. 네. 이제 문학 공부하는 오늘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0년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와. 10년 동안.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갔더니 등단을 안 시켜줘. 그래서 네.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뭘 보냐면은 저 사람이 끈질기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작가가 되려고 하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와서 오자마자 여기 등단 언제 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은 결국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와요. 빨리 등단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근데 등단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5년 다니셨으면은 대단하신데요, 진짜? 그거는 진짜 작가가 되고자 하는 깊은 뜻.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뭐 처음부터 나 등단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랬는데 고향에서 이제 일산으로. 일산으로 시를 배우러 다니신 거.
전북중앙신문까지 가게 됐습니까? 아, 그게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5년 정도 하니까 내 작품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가 없잖아요, 마땅히. 근데 마침 그 신춘문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만약에 네. 최종신까지만 해도 올라가면 나는 성공한 거다. 와, 이런 꿈이 되게 마음으로 크셨는데요. 5년 하시고 나서. 작품을 한 5편 정도를 놓고서 치열하게 퇴고를 했어요. 밤 한 2, 3시까지 와, 진짜요? 며칠 동안 해가지고서 보내려고 이제 날짜대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마감이 됐어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늦게. 우연찮게 전북중앙신문이라는 데가 날짜가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 소리씩 그리러 보낸 거예요. 그러신 그때는. 거구나. 그게 다른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게 제일 늦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당선이. 와. 근데 5년 공부하고서 신춘문에 낼 글이 최종심만 올라가도 성공한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 예사롭지는 않으시고. 그쵸? 자, 그러면 혹시 그때 그 당선된 시가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예. 그럼 오늘 그 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낭송은 내가 목소리가 별로서. 아유, 뭐. 그런 낭송이 아니고. 네. 제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려 낭독해드려요. 네. 네, 제목은 좀 깁니다. 떨어지는 열매들은 뿌리를 향해 기억을 눕힌다. 이것이 제 제목입니다. 네, 제목 너무 좋아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열매가 떨어졌다. 열매들은 제 힘으로 떨어지는 줄 알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희미해지는 제 몸의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뿌리의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떨어지는 열매들은 뿌리의 기억이다. 기억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입을 매달아 햇살 퍼담던 뒤꿈치를 들던 발이 있고 그 햇살로 여물던 열매들이 세상 멀리까지 달려나가 향기로운 바람과 아름다운 소리들을 품어줄 숲이 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열매들은 뿌리에 입술을 적시고 산다. 뿌리 근처에는 어린 꿈들이 자라고 더불어 그늘이 자라고 무덤이 자라고 때론 가지 끝에 걸린 병든 잎새의 마른 기침 소리까지 끌어안고 있는 숲. 숲은 뿌리의 그늘이다. 그러므로 떨어지는 열매들은 뿌리를 향해 기억을 눕힌다. 와.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시네요. 해설을 한번 좀 해보세요. 뭐 어떻게 썼다든가 어떻게 돼서 뭐 됐다든가. 이게 원래는 나무에 대해 다른 작품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숙제를 해갔었어요. 가가지고서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깨졌습니다. 화평하는 데서. 그건 잘하실 거예요. 이 시를 가지고 그래서 가셨는데. 오기가 났어요. 이걸로 뭔가를 만들자. 그래서 고치기 시작한 건데 한 거의 일주일을 고쳤을 거예요. 고쳐놓고서 갖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투고에 한 작품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 작품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요것은 사실은 이 나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삶의 자아를 찾아가는 근원, 삶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생각으로 나무는 비록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할 망정이라도 그 나무의 삶 속에는 우리 인간의 삶과 비슷한 게 있을 거다. 그 접점을 찾아보자 해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나무한테도 인간의 모습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 나무들도 유전적인 걸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이 계속 돌아가는 순환되고 있다는 거를 꼭 이 작품 속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너무 좋네요. 유전적인 거. 나무도 유전을 인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열매들이 뿌리를 향해서 기억을 눕히고 있다. 이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이제 시도 아이디어, 네.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까 그 화평에 갔더니 이제
공부하러 갔더니 깨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칭찬을 받으셨으면은 이 시는 성공하지 못하죠. 이 시가 안 그렇죠. 나왔겠죠. 이 시가 안 나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른들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깨면은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은 깨면은 그 다음부터 거기 안 나가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면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깨졌다고 막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근데 그런 보여주시는 사람이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은근과 끈기. 근데 솔직히 저는 선생님이 신춘문예 출신이시니까 그래도 좀 근사한 데서 배우셨을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센터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나의 그런 형식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센터에서 배워가지고 신춘문예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근데 이제 그 문화센터라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동네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는 뭐 문인협회에서 했는지 작가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근사한 데라고 하는 거는 더 말이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교에서 하는 문학 강좌, 뭐 이런 데서 배우셔가지고 신춘문예가 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동네에서 하는 문화센터인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소설가 선생님 한 분하고 시인 선생님이 네. 두 분이 이렇게 마음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그 학교처럼 네, 조그맣게 이제 문예학교. 문예학교 이렇게 그 문화센터랑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작은 단체였어요. 거기가. 네. 뭐 선생님을 뭐 잘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저한테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이 좋았다고 할까 그냥. 그때 그러게요. 내가 배운 선생님도 신춘문예 출신이에요. 그분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박남희. 박남희 선생님.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네. 등단하신 분. 그러면 같이 공부한 동문들 중에서 네. 뭐 이렇게 등단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작가가 됐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그때 제가 함께 배우는 동안에 했던 사람은 이제 많지 않는데 그 안명옥 씨라고 여자 한 분이 있고 시로 등단한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함께 배웠지만 그때 등단하고 이제 근래 몇 년 전에 등단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신춘문예로. 그래요? 네, 계속 그리고- 그분한테 배우신 건가요? 박남희 그렇죠. 시인한테? 박남희 시인이 그 경인일보 그렇죠. 당선되신 분이시죠? 경인일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 당선하고. 두 개 당선하셨나요? 그러면은 문인협회 회원이 아니고 잠깐만요. 작가의 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교수님이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유는 있습니까? 일산문화학교 초대 이제 했던 분 중에서 소설가 선생님이 정수남 소설가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학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네.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학교장이라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내가 등단하고 난 뒤에 얼마 동안은 그 고향 그 시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걸 이제 그때 안 했거든요. 뒤에 몇 년 더 하고서. 그리고 전 나름대로 따로 이제 잡지 같은 거 일하면서 문학 관계된 걸 그쪽에 일하고 있을 때니까 어느 날 그 정선남 선생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야, 내가 그 고향 작가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와가지고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고향 작가회가 한국 작가의 고향 지부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초창기니까 와가지고 좀 하자 그러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냐면 문인협회 같은 이런 단체는 내가 아무 데도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단체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나 좀 도와줘라. 근데 또 안 됩니다. 들을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결국은 하다 보니까 고향 작가에 가지고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고향 작가에서 도와주시러 가셨으니까 뭐 사무국장 이런 거 하셨나요? 아니 그리고 사무국장 안 하고 이제 감사라든지 부회장까지 이제 그런 거 네. 했어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이 문인협회와 한국작가의 성향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작가가 뭔지, 문인협회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작가로 들어와요.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거든. 이제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덜어 있어요. 저는 이제 부천 작가를 하니까. 저희 근데- 교수님이 문인협회보다 작가의 분을 좋아하세요. 근데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진짜로. 이렇게. 그러면 이강국 선생님은 작가회랑 성향이 잘 맞으시나요? 글쎄요, 뭐 성향이 맞다, 뭐 이거보다는 문인협회 쪽에는 내가 보니까 성향이 내가 좀 그쪽으로 따진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문인협회 맞네. 쪽이.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쪽은 내가 뭐 맞다 안 맞다보다는 그쪽으로 아무래도 마음이 쏠리게 돼 있죠. 그것도 좀 젊었을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문인협회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아니요, 젊었을 때보다도 네. 제가 등단을 참 늦게 했습니다. 아, 네. 네, 48살 되던 해 등단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은 편인데, 이 문인협회 사람들도 이제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고양문인협회에서도 나한테 좀 와서 활동하자. 이렇게 내가 시축 안 했거든요. 심지어는 은평문인협회에서 아는 분이 와서 좀 함께 일 좀 하자. 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 왜냐면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고양문인협회나 은평문인협회, 문인협회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마음이 그쪽에 네. 가 있지 않아가지고서 안 간 것 뿐이지. 근데 작가회라는 것도 처음부터 가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향 작가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국 작가가 아닌 이게 원래 민족문학 작가회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전에 자유실천문인협회였어요. 이제 그 자유실천문인협회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 50년 됐습니다. 올해 한국 작가회가 50년 작가회 됐어요. 이름으로 활동한 게 50년. 아니 민족 작가. 자유실천문인에서부터 따져가지고 네. 50년. 아, 이제 자유실천부터. 중간에 2000 몇 년도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대. 민족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한테 거슬렸던 거예요. 좀 억세게 보이고. 네, 약간 자빠 느낌. 그래서 이제 전국 민족문학 작가 회원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민족 뛰자. 아, 그 나는 이제 뛰는 거 반대했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을 붙이기로 이제 했는데 한국 작가 협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한국 작가회. 작가회의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작가협회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진짜 왜 작가회의라고 하나요? 좀 더 문인협회하고 달라.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아, 단지 그건가요?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내가 본부에 가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뜻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주도를 많이 이제 했을 겁니다. 저희는 2000년도에 그 부천 작가회의를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부천 작가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본부에서 이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부천 작가회를 만든다면 왜 인천하고 붙어라.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돌아가신 소설가 이문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예. 조금 이제 우리 부천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가서 이제 우겨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경기도에 부천 작가밖에 없었어요. 지회도 없었고 우리밖에 없었고. 근데 경기 지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밖에 없었어요. 부천 지부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조금 생겨가지고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고향지회는 언제 생기신 건가요? 고향 작가회도 이제 정확히 내가 생긴 건 내가 처음에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 참여한 지 한 10여 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했는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2000년도 했으니까 거기는 2005, 6년도 경에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이광복 선생님이 이건 중요해요. 작가회에 입회했을 때의 작품 성향의 발전과 문인협회를 갔을 때의 작품 성향의 문인협회 안 가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작가회 관계 잘하셨지. 교수님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갈림길이라는 게 꼭 있는 거죠. 그래 이쪽 갈까 이쪽 갈까 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성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어떤 조언을 해가면서 작품 활동을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건데 그 신춘문에 당선된 그 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성향이 작가에 아주 딱 맞는. 그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시를 쓸 때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작가회하고 문인협회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강복 선생님을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크게 막 확 바뀐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왜냐면 쓰던 사람이 그 성향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거든요. 네. 조금은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네. 어떻게 시를 이 사람이 썼는가가 오래도록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어느 날 이게 확 바뀐다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시를 쓸 때 어떤 성향의 글을 쓰는 하는 사람이 작가회에 들어가느냐 문예부로 들어가느냐는 거는 이제 거기서 좀 바뀔 수는 있어도 작품 쓰던 사람이 그 작품의 성향이 바뀔 거라고 내가 크게 보질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그 선생님이 배우셨던 박남희 시인, 그분이 혹시 작가이셨나요? 문인협회셨나요? 작가회 생기기 전에는 이제 문인협회, 문인협회 소속이 있는데, 네. 지금 작가회 생기고서는 이제 작가회 가신 거죠? 하셨고, 지금은 네. 고문으로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의 그 시적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작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선생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작가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뿌리는 작가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작가 문인협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지금 그거 같아요. 지금 선생님 시가 아까 열매들이 뿌리를 향해 기억을 높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강복 선생님이 열매시고 박남희 선생님이 뿌리. 이강복 선생님의 시가 박남희 선생님의 뿌리를 향해 기억을 높이듯이. 그 스승님의 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네. 이제 있는가 하면은 스승님의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성향에 의해 가지고 한쪽으로 가는. 그러면 스승님하고 계속 티각태각하게 되지 않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예,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것 자체는 그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돼요. 누구든지. 네, 그렇죠. 그러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네. 안 받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다른 분이 제 시와 선생님 내가 나를 가르친 선생님의 시를 보고서 얘기할 때는 조금 틀리다고 그래요. 다르다. 박남희 선생님이랑. 박남희 선생님하고 작품을 읽어보면 좀 다르다.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으면 안 되죠. 아무리 선생님한테 배웠다 해도 선생님하고 시가 똑같아버리면 그렇죠. 내 시가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난 다행으로 네. 같지 않으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야지 원래 내 작품은 이렇게 씁니다 하고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의 시가 똑같으면
어느 게 당신이시고 어느 게 선생님이시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없으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 선생님한테 공부를 5년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진짜로 전혀 성향을 안 닮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 한 선생님한테 5년이니까, 5년을 그렇죠. 배우셨는데 아무튼 5년 동안 매주 한 편씩을 계속 그 수업을 받으시면서 합평을 하고 또 와서 또 퇴고하시고 한번 진탕 깨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시고 그런 의지가 아무튼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시집을 내셨다고요. 예. 네. 몇 년도에? 2017년도에 냈는데 사실 2015년도에 어.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이제 이걸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2년 동안에 책 안 내면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2년이나 기간을 주나요? 네, 꽤 길게 주네요. 그래가지고 책은 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2017년도에 냈는데 그게 참 오래 걸렸어요. 14년 만에 첫 시집을 냈어요. 와. 등단하고 예. 14년 만에. 14년 동안 그 등단한 시부터를 계속 품고 계셨네요.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보통 몸이 닳아서 막 빨리 시집을 내려고 하시던데, 대부분은. 그런 그 서두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근데 이제 14년간 기다렸다 시집을 냈다. 그건 많이 이제 뜸을 많이 들인 거잖아요. 돌을 닦으신 거 맞네요, 진짜. 시집 제목이요. 시집은 발이 버린 신이라고. 네, 발이 버린 신. 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첫 시집은 또 신춘문예 당선 작품고 그걸로 제목을 해서 뭐 어떠냐 그래 싫다. 그거는 아닌데 맞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새로 내가 쓴 시를 왜냐하면 시집 제목을 정할 때 그렇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남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고 야 너 시집은 그 신춘문예 당선 작품 그걸로 제목을 정해라. 근데 나는 그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작품 이상의 작품이라고 느끼는 것 어떤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내비두고 새로운 시를 하나 해가지고서 시집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발이 버린 신이라고 네. 정해가지고서 이 시를 한 편을 쓴 거를 그 시집의 제목을 시집 신할 때 신자는 신발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신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한글로 썼기 때문에 네. 발이 이 발에 신는 신 의미도 있고 네. 하늘 그렇게 제가 신의 있죠. 그 뜻도 있게 네. 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 가지 담게. 의미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이강복 선생님의 첫 시집 14년을 퇴고하신 첫 시집 발이 버린 신 시집 내용은 2부로 듣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음악 듣는 거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자, 음악을 한 곡 들어야겠는데 우리 이강복 선생님 아까 신청곡이 바램? 예. 네.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 의미가 깊더라고요. 들어보면은 네, 노래가 하나의 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도 이따가 노래를 듣고 하겠습니다. 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았어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잊지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우산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노사연의 바램 들어봤는데 특별히 이 노래가 좋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그 아, 단어가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서 그래서 좋아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익어간다는 거. 그런데요. 시적이네요. 재밌는 게 익으면 결국 떨어지는 거거든. 익어서 떨어지면서 네, 열매가 또 뿌리를 향해 기억을 높이는. 네. 그럼 우리 14년 동안 그 갈고 닦으셨던 퇴고하셨던 시들을 모아서 14년 만에 시집을 내신 그 발이 버린 신이라는 시집을 우리가 살짝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발이 버린 신. 네. 어머니는 부처를, 아내는 예수를 우리 삶에 꼭 맞는 신이라고 했다. 늘 힘들어 비틀거리는 삶의 길은 부드러운 흙길만이 아닌 울퉁불퉁 자갈길 같아 툭하면 돌부에 채이고 그때마다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신 때문이라고 했다. 추하루마다 깨끗하게 닦은 흰 고무신을 신고 절에 올라가는 어머니, 일요일마다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를 신고 교회에 나가는 아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신을 잃어버리거나 바뀔까봐 비닐봉지에 담아두는 어머니와 아내, 오래 살다 보면 신을 보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고 했다. 석탄절이면 어머니의 성화에 깨끗하게 닦은 고무신을 신고 절을 따라가고, 성탄절이면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번쩍번쩍 광나는 구두를 신고 교회에 따라가는 내겐 부처도 예수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신이다. 비가 온종일 내리는 날, 할 일도 없는 친구 몇이 어울려 주막집 뒷방에 틀어박혀 막걸리에 음담팻을 안주 삼아 화투패에 넘기던 늦은 밤, 오줌누로 문 밖에 나오니 마루 아래 벗어놓은 신들이 엉망이다. 뒷간에 들락거리느라 아무나 끌고 다녔을 신들, 아무렇게나 엎어지고 흩어지고 밟힌 발이 버린 신들이 외로워지는 밤,
흙땅 속에서 부처와 예수가 홈신 비를 맞은 채 발을 기다리고 있다. 네. 시가 어려운 듯, 쉬운 듯, 너무 심오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면 되게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은 쉽다. 네. 시를 모르는 사람은 쉽다. 네. 근데 이제 시를 아는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문학 평론을 제가 한번 해보는 건데, 의미심장한 네. 신발이네요. 그죠. 너무 심오한 인생의 삶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풍경은 시골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인이 본 신발이에요. 그죠? 이제 보통 사람이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안 볼 텐데, 그래서 시인의 눈은 그 예리할 수도 있다. 네. 다른 사람의 예리하죠. 에게는 안 보이는 게 시인에게는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신들이 주막집에서 벗어놓은 신들이니까 사실은 버려진 신은 아닌데, 그쵸? 근데 그걸 이제 발이 버렸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러네요. 나중에 신고 가는 건데, 그죠? 시인님은 또 다른 네. 그런 신발의 의미를, 그러니까 죽은 신발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신발인데. 그 신들을 그러니까 보면서 제잘 거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제 시를 보면 이제 남들이 그 시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아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문학에 조금 관심 있고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어렵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일단 읽으면 읽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시 특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듯 쉬운 듯 그런데 심오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시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시가 아주 좋아. 근데 아는 사람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부류의 독자를 다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층도 잡고 아는 층도 잡고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시를 쓰면서 꼭 어렵게 이렇게 뭐 생각하고 쓰려고는 안 하거든요. 네. 차라리 쉬운 것이 남들한테 읽히기 좋고 맞아요.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 현대 시를 보면 제가 읽어도 대간절히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모를 정도로 좀 난해한 게 많아가지고서요. 그 쓴 사람도 잘 모른대요. 그런 작품이 만약에 처음 문학에 접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서 문학을 좀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요, 그 난해, 어렵다는 게 이제 한자로 난해잖아요. 그 난해성 있는 시가 시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춘문예에 그래서 그런 시들만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 요즘은 뭐 조금 이제 뭐 쉬워졌다고 하는 거는 어폐가 좀 있겠지만은 많이 변화가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일단 독자들이 거부하잖아요. 그 시를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한테 외면당하는 시인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은 게 좀 쉽게 가는 게 아닌가. 그거 같아요. 쉬운데 공감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시가 쉬운데 그럼 나도 써야지. 용기를 가지고 그 쉬운 시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쓰는 게 더 어렵죠. 더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이광복 시인께서요, 문해일지를 발행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게 난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네, 네. 맑은 누리 문학이라고 개간지인가요? 아니면 반영간지. 이게 1년에 2번 나온다는 네. 얘기죠. 근데 1년에 2번이든 한 번이든 네. 문학 잡지를 발행해서 그거를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용기를 네. 가지셨습니까? 그걸 네.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요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맑은 누리 문학에서 문학상을 그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맑은 누리 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상금을 주십니다. 얼마씩이요? 많지 않습니다. 50만 원. 50만 원이 안 많아요? 50만 원이 신인상한테는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춘문예가 근데 아닌 이상. 네. 아니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쵸. 10원을 줘도 그렇죠. 그 준다는 그 자체가 네. 영광스러운 거죠. 신인상을 받는 그러니까 문학의 발을 들이면서 처음 받는 상인데 거기서 상금을 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그분 받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신인상의 상금을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상금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 용감하시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번 좀 어떻게 잡지를 네. 만들게 된 동기와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좀 제가 처음부터 잡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남이 하던 것이 어려워가지고서 아, 이게 뭐 또 맡았네. 휴관을 하냐 폐관을 하냐 할 때 무식하게 힘 좀 쓴다고 들어간 것이 어떻게 결국 제가 발행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아재 개그 또 하나 할게요. 이렇게 이제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네. 나왔어. 누가 빠졌어. 근데 그거를 건져야 되는데 건질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건졌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그 빠진 사람을 건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등에서 밀었어요. 네, 떠밀리셔서 하셨다는. 네. 그런데요. 그래도 뭔가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거지. 그게 책 만든다고 뭐 돈이 남겠습니까? 뭐 명예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책 내는 거는 돈을 쉽게 해서 까먹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문예지에서는 네. 막말로 무슨 광고가 막 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또 대중성이 막 크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문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등단을 하고 난 뒤에 작품 발표할 지면이 없어가지고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품을 맞아요. 써놓고서 쌓아놓고서 맞아요. 누가 작품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저작만 해놓고 아니면 그냥 시집해야 낸다는데 시집 내는 것도 돈은 들어가니까 함부로 막 팍팍 못 내고 그러니까 또 작품이 아주 좋아가지고서 막 어디서 정말로 무슨 청탁이 상이라도 하는 들어와가지고. 거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잡지를 내면서 원고 척단 같은 걸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작품도 좀 괜찮게 쓰는데 발표 지면이 없다 하면은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일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해가지고서 함께 하는 분들이 옆에서 또 조금 더 힘이 돼주고 하니까 그걸 믿고서 좀 저도 좀 열심히 하긴 합니다. 몇 년 되셨어요? 인수하신 지? 이제 만 7년 됐어요. 7년? 예. 네. 이야. 그 힘든 와중에 7년 동안 신인상 50만 원씩 상금 주시면서 아니 투자하는 돈도 돈이지만 문학지 네. 가지고 7년 5년 그거 보통 일이 문학을 아니잖아요. 전공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선생님 같이 그런 거 한다는 사람이서 아주 난 반가운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네, 맑은 누리 문학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누리 어떤 이런 거를 지향하냐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네네. 150쪽 이내로 하시면 보통 몇 명 정도가 작품이 들어가나요?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종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도 들어가고 종합지. 네.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필도 있고 막 그런데 소설이 이제 물론 꼭 들어가는 건 아니요.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고 청탁한 것이 안 들어왔을 때 있고 네. 또 이제 소설이 없으면 대신 이제 수필 이런 것이 더 채워지고 시가 더 많이 채워지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충 네. 원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 보면 시는 한 15명에서 20명 그 사이 수필은 한 3, 4명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을 한 편 정도 네. 단편 소설 한 편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다른 거 조금 있으면 좀 하고 그러니까 150페이지 채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떨 때는 조금 힘들 때 있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꼭 이걸 채우지 못하면 150쪽이 안 돼도 그냥 안 되는 대로. 그 훌륭한 일을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학 잡지를 운영하고 출판한다는 것은 네. 아주 나는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신인상 상금까지 주시면서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기로 하면 신인상을 내. 네. 저희가 오늘 이강국 선생님하고 긴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인이시니까 혹시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제가 일반 문학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건 접한 사람이건 간에 글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가장 큰 그게 중요한 건데 네. 되게 보면 요즘은 책 읽는 거를 게을리다 한다 할까 소홀한다 할까 그래요. 그렇죠. 거기 가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영상 그쪽에 맞아요. 치우치다 보니까 어디 가면 책이 안 팔린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사랑하고 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 이렇게 탁 탈 수 있던 거는 맞아요. 그만큼 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럼 또 좋은 시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시로도 또 노벨 문학상 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걸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또 문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K-팝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요번에 네, 그런 그렇죠. 생각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자룡 선생님의 신청곡 둘다섯의 긴 머리 소녀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빗소리 들리며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나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어